여기 지금 24항이 검사, 사법, 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직무유기든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크게 범죄가 무겁지 않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든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저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게 별도의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그것이 굳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면 재판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텐데 물론 그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곡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곡한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게 될 건데 이 또한 법률 구성 요건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을 비교해서 법정형을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여러 132조의 이 법 왜곡 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겠지만 검찰의 지금 현행법의 기소 편의주의나 불기소, 즉 기소유예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이미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의 불제출의 경우에 결국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증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24항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 법 왜곡죄라 그래가지고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구성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법원에서는 이제 결국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들이 모두 이제 구성 요건의 명확성 문제로 좀 귀결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소위에서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아마 일소의 회부가 될 텐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논란이 많은 법에 대해서 원래 일소위에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잘 안 됐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그냥 표결로 처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소위가 아니니까 오늘 자리가 아니면은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법이 이재명 당대표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부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제가 낸 두 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대정부 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 조작의 그 1차 주포, 2차 주포, 고로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19억, 약 19억,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에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 법 왜곡죄가,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또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명백히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해가지고 기소한 애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법 왜곡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언제부터 논의됐던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오랜 예.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 돌아가셨던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그런 죄예요.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유럽에서도 독일 네. 이런 데서도 있는 것을 알고 네,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처벌을 하고 있죠. 법 왜곡죄가 도입됐을 때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급자, 특히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더 이제 문제가 될 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핵심적인 명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변호사 할 때 해보니까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뭐 기억하실 겁니다. 예,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을 조작해냈던 사건인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진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어요. 유성 씨, 당시 피의자였던 유성 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갔습니다. 국정원이. 압수해 가서 나중에 우리가 환부 요구를 하니까 환부를 해줬는데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줬습니다. 깡통 노트북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에는 분명히 유성의 알리바이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준 노트북은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복구를 했더니 유성의 알리바이가 있는 그 내용이 거기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노트북을 싹 다 지우고 환부를 했다. 이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기존 형법상으로도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만약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네. 문제는 그런 형법상의 범죄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유성 사건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법원에서 대거 무죄 판결했습니다. 거의 다 법원에서 봐줬어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법 현실이랑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무죄 판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그 법무부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어떤 사건을 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혹은 법원과 다른 입장을 검찰이 견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의견이 다르다.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절합니까? 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저희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확신의 법리 90% 이상 네. 정도 증거의 확실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반면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즉 네. 50%에서 한 8, 90% 사이에 네.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것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용산 참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사 기록을 연락조사 해줘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랑 법적 견해가 다릅니다라고 안 줬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요. 법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이 앞으로도 법원과 입장차가 있을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제 매우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사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